안녕하십니까. 상지대에서 경제학, 한국경제사를 전공한 조석곤입니다. 농업경제학회에 와서 발제를 한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영광입니다. 저는 아까 재장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토지 조사 사업을 한 20년 연구했고요. 그리고 우연찮게 2001년에 토지대장을 만지다가 갑자기 농지개혁에 뛰어들어서 거의 지금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한 2년쯤 전에 김홍상 박사가, 제가 전철 타고 가는데 갑자기 야, 형 경제유전에 대해서 뭐 하나 써줄 티여? 그래가지고 전철 아니라서 긴 얘기 못하고 막 듣고만 있다가 알았어. 그렇게 시작한 게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경제유전에 대해서 저는 농지개혁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유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언제부터 만들어지고 우리 사회에서 언제부터 썼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이건 황수철 박사가 저한테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김홍상 박사께서 부탁한 그 글을 쓰면서 제가 그동안 굉장히 뭐라 그럴까 도그마 비슷한 게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농지개혁을 전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지개혁이 만든 대한민국은 굉장히 평등한 사회를 성공적으로 했고, 그 농지개혁이라고 하는 그 정신은 굉장히 중요한 정신인데 농지법이 그걸 망쳤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톤을 굉장히 강력하게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때 김홍상 박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나가는 말로 그래도 농지법이 있어서 경제유전 원칙이 유지되고 있다 라고 코멘트를 했는데, 이렇게 머리를 탁 치고 가는 게 있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지고 손가락이 잘렸어도 몸통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는 맞다. 경제유전 원칙을 농지법이 예외적으로 굉장히 많이 훼손한 부분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그건 경제유전 원칙을 지키고 있다면, 그 경제유전 원칙을 지켜나가려면, 실효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우리가 고민할 지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거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저는 앞부분에서 굉장히 길게 해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아주 짧게 사실은 생각을 했는데, 이 슬라이드도 딱 9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떼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몇 시죠? 13분입니까? 그러면은 한 10분 정도만 더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와 무관하게 한 3분 정도 제가 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경제유전 원칙에 의해서 성립된 나라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현행 헌법에도 그 경제유전 원칙은 명시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의 이상은 아시다시피 아주 소멸 단계라고 지칭할 수 있을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질문은 3가지입니다. 경제유전 원칙은 현재 실질적으로 준수되고 있느냐? 현재에도 지켜야 할 시대적 과제냐? 확실히 농지개혁 당시에는 시대적 과제였는데 그럼 지금도 시대적 과제냐? 만약에 시대적 과제라면 구체적으로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경제유전 원칙을 어떻게 써먹을 거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의 그걸 살펴봅니다. 중간에 단절이 있는 건 통계적으로도 단절이 있지만 앞은 조선 전체고요. 뒤는 남한만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뚜렷한 경향은 뭐냐면 1960년대를 지나면서 경종이 쇠퇴하고, 경종 중에서도 곡물의 쇠퇴가 두드러집니다. 즉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배울 때 우리나라 농업의 문제는 미국 단작이다 혹은 경종 중심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1990년대를 넘어서부터는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 생산 구조가 바뀌었다
걸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임대차와 관련돼서도 식민시대의 임대차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났는데 2010년대 지나면 그 임대차 비율이 식민지 초기하고 비슷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식민지 시대를 비난을 한다면 다시 원위치된 겁니다. 임대차에 관한 한. 그럼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럼 그 중간에 브레이크에 농지개혁이 있는데 이 농지개혁은 사회주의적인 것, 사회주의 국가건 자본주의 국가든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농지개혁은 전부 소작농에게 토지를 준 겁니다. 그 방법이 계급적인 원칙, 이건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토지 소유농이나 토지 적은 농민에게 유리하게 반영된 경우는 사회주의적인 경우고 자본주의적인 경우에는 소작인 우선이었습니다.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지주의 토지를 소작인에게 줬다라고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중간에 브레이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대개 동아시아 상국은 경제성장에 이 농지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농지개혁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이 다시 농지개혁 이전 상태로 회귀했다면 다시 우리가 그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경제의존 원칙이 훼손됐다면 그걸 복원시켜야 되는 게 혹시 지금 우리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의 과제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농지개혁이 담고 있는 경제의존 3원칙이라고 이제 저는 정리를 했는데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요. 농지법 제정 당시에도 계속 얘기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저는 아주 명시적으로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머리가 단순해서 딱 구획을 지어놔야 뭐가 달라졌고 그리고 뭘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분명해지기 때문인데요. 비농가의 농지 소유를 금지를 했는데 여기서 농지개혁법에서 농가는 가족노동에 기초한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개별노동이 아니고요. 가족노동이고요. 가족 단위가 생산 단위를 가족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영이 아니고 작용입니다. 이게 현행 농지법하고 결정적인 차이이고요. 가족 단위로 농지개혁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이농 상속 시의 소유 자격이 문제가 됐고 이게 지금까지도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소작을 금지했지만 한 8%에 해당되는 합법적 소작지를 예외 조항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이게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정보 소유 상환을 설정을 하는 거는 경영 효율성보다는 균등 분배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제의존 3원칙은 농지법이 계속 제정이 무산되면서 시대 상황이 바뀌면서 이런 몇 가지 일련의 법의 조치에 의해서 하나씩 허물어지기 시작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1996년에 농지법이 시행되게 되는데 농지개혁법에서의 경자란 가산으로서 농지를 소유하고 작용하는 농가였다면 농지법의 경자는 농지를 경영하는 농업인 혹은 농업범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이 농업개혁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데 이건 그 문면상으로 보면 초기 농지개혁법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정신, 즉 소유와 경영을 일치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이 약간 허물어진 컨셉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위탁, 영농 이런 건데요. 그러면 현 상태가 농지법이 허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그 온전시켜도 될 만큼 농업 발전에 아니면 경제 발전에 유의미하냐를 살펴보면 소유 불평등도를 전통적으로 따지는 지표는 진위 계수인데요. 토지 소유의 불평등도를 따질 수 있는 통계는 일관된 통계는 없습니다. 일관된 통계는 없고 간혹 추계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가장 믿을 만한 통계는 이 왼쪽에서는 정강수 교수의 통계입니다. 저거는 종합토지세를 가지고 했습니다. 종합토지세를 가지고 했는데 저 논문에서는 무토지 소유자를 얼마로 계산을 했는지가 분명치 않아서 실제는 저거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이태호 선생님
강의할 때 로렌츠 극정 그랬을 때 무토지 소유자가 40%냐 30%냐에 따라서 진위 계수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 왼편은 제가 그 재정 패널 도시가계 복지 금융복지조사의 그 재정 패널에 보면은 부동산 소유 가구당 부동산 소유 그게 나오는데 그 부동산 소유가 그 샘플에서는 토지가 없는 가구가 20%가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현재 토지가 없는 가구는 40%거든요. 그걸 보정을 하면 저 직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비해서 저쪽에 높게 나타났다는 얘기는 그동안 토지 소유의 불평등도가 훨씬 심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게 이렇게 줄어드는 얘기는 패널 조사의 그 단점인데요. 패널 조사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계속 한 가구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빠지는 가구를 보충하는 가구인데 남아있는 가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구는 되게 상태가 좋아지는 가구들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향이 좀 반영되어 있긴 한데 이건 좀 더 쪼개봐야 될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열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상위 10% 소유자의 과소 표준 문제, 그 다음에 가계조사이기 때문에 기업 소유 부동산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진위 계수는 저거보다도 훨씬 불평등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불평등은 뭐 피케티 얘기를 빌리지 않아도 이미 사회 체제를 흔들 수 있을 정도로 불평등한 상황일 텐데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외국의 경우 자산 소유가 금융자산 대 토지자산이 7대3입니다. 우리나라는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금융자산 대 그 부동산의 그 액수가 3대7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토지가 굉장히 비싸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가지고 계시는 200쪽의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걸 보면 잘 안 나타나는데요. 제가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이걸 표시한 거는 얼마나 많이 증가했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인데요. 그 200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옛날에는 경지가 더 비쌌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1955년에는 64년 그 당시에는 경지가 더 비쌌는데 지금은 경지가 더 싸졌고 그리고 옛날에는 답이 더 비쌌는데 경지 중에서는 지금은 전이 훨씬 비쌉니다. 즉 지가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경지는 옛날에는 비쌌는데 싸졌고요. 답은 옛날에는 비쌌는데 지금은 싸졌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뭐 직불제역이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랬지만 이미 가격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답의 생산성이 전의 생산성에 못 미친다는 얘기고 경지의 생산성이 전체 임야를 포함한 전체 경지의 생산성에 못 미친다는 거를 의미합니다. 이건 이제 농업이 생산수단으로서의 농업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망조가 든 그런 셈인 건데요. 아까 제가 그 생산 구조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을 때 농업 생산의 중심이 변했다. 우리는 농업 단작이라고 하는 농업하면 떠오르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축산, 특작으로 이미 농업 구조의 핵심은 옮아갔다. 왜냐하면 미국 경종은 아무리 크게 잡아도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액이 30% 미만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농지 보유의 목적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제가 그 불평등도를 계속 얘기했던 거는 그런 측면인데요. 옛날에는 농지를 보유한 목적이 농업 생산이었습니다. 생산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면 식민지 시대가 전형적으로 그랬고 적어도 60년대 혹은 고미가 정책까지는 그랬는데 80년대로 넘어오면 이미 그렇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자본이득. 제가 저기다가 슬레이시어가 하나 더 치려고 그랬는데 혹시나 해서 뺀 게 뭐냐면 직불금입니다. 그런 게 보유의 목적이 그런 게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근본적인 질문의 답은 이렇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준수되고 있느냐? 아니다. 현재 지켜야 될 시대적 과제냐? 과제인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게 소유의 불평등인데 그 소유 불평등의 핵심은 토지 소유의 불평등이고 그리고 그 토지 소유의 불평등이 농지를 농지로서 이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농지제도를 바로 잡으면 도시 투기 자본의 농지로의
그 전이를 막을 수 있고, 그렇다면 그런 방식으로 도시 토지의 투기도 잠재울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정책 수단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1940년대의 농지개혁 사면칙을 지금 적용할 것이냐, 적용 안 되는 건 분명하죠. 제가 지금까지 계속 적용 안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현 시점에서 경제유저 원칙을 재해석한다면 농촌 거주민이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스스로 영농에 참여하는 것, 장기적으로는 농촌 거주민이 농지를 소유하고 경영하는 것, 이게 장기적인 과제고요. 지금 당장 그렇게 하면 혁명한다고 그럴 테니 소유 또는 임대에서 라고 가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자유전 3원칙에 대응하는 세 가지 원칙을 새로 만들어 본다면, 하나는 장기적 관점에서 비농업인의 토지 소유는 금지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농업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농업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거주지가 방점이 찍힙니다. 옛날에는 핵심이 농민이었다면 지금은 핵심이 농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농촌이. 그럼 어떻게 농촌을 농업 경영의 핵심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그럼 도시에서 하고 있는 지구 단위 계획을 농촌에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농촌 공동체를 재생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는 지역을 구획하고 그 구획의 농지와 거기에서 사람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을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학교, 병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농업을 스스로 작용하는 사람들로, 그리고 단지 소유할 능력이 없다면 작용을 하되 점차적으로 자금을 축적해서 소유하는 방태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세 번째가 중요한데, 아까 굉장히 많이들 언급하시더라고요. 저는 노골적으로 농지부 비슷한 걸 만들어서 농지 관리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게 소유와 경영을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무슨 사업을 할 때는 기준이 되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농지개혁은 어떤 기준을 삼았냐면 농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농가가 경작하고 있는 소작지를 분배해준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옛날에 토지조사 사업을 보면 토지조사 사업은 땅을 기준점으로 다녔습니다. 이 땅의 소유자가 누구냐? 걔 이름으로 등기해 줄게 였습니다. 농지개혁은 이 땅의 경작자가 누구냐? 걔한테 소유권을 줄게. 그러면 지금 만약에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된다면 저는 움직이고 있는 사람보다 움직이지 않는 토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농지로 이용되면 농지입니다. 그럼 농지부에 기록되어야 되고, 농지에 관한 모든 정보는 지금 토지대장에 관한 소유권에 관한 모든 정보가 기록되듯이 농지에 관한 모든 정보는 농업 경영에 관한 모든 정보가 기록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지개혁 때도 그랬고 토지조사 사업 때도 그랬고 소급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몇 년간 소작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소작인이 누구냐? 토지조사 사업 때도 지금 소유자가 누구냐,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냐가 기준이 됐다면, 만약에 농지부 사업을 한다면 편의적으로 농지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떤 시점을 정해서 이 농지부가 작성되는 그 시점에 경작자, 소유자, 장목 조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상은 여기까지입니다.